주급 19만 파운드. 이 숫자가 공개된 순간 EPL 패널 전원이 웃음을 멈췄습니다. 10년 동안 토트넘을 떠받친 월드클래스가 이 가격이었다는 사실. 더 충격적인 건 이 계약이 우연이 아니라 유지됐다는 점이죠. 손흥민이 떠난 뒤 토트넘은 왜 동시에 무너졌을까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먼저 눌러주세요. 후회 안 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손흥민입니다. 2024년 11월 영국 스포츠 방송 스튜디오에 앉은 패널들이 숫자 하나를 보고 있었어요. 스크린에 떠오른 건 EPL 선수들의 주급 순위표였습니다. 그리고 그 리스트에서 제 이름을 발견한 순간 4명의 전문가 모두 말을 멈췄죠. 19만 파운드. 한 명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리그에서 가장 뛰어난 윙어 중 하나인데 19만을 받고 있다니 와우. 말끝이 허공에 떠올랐어요. 다른 패널이 고개를 저으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죠. 스튜디오 안은 이상하게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방송을 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날 밤 SNS 타임라인은 그 장면으로 도배됐습니다. 캡처된 화면마다 패널들의 경악한 표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댓글은 분노와 혼란으로 가득했습니다. 제가 토트넘에서 받는 주급은 19만 파운드였어요. 연봉으로 환산하면 약 990만 파운드, 하나로 170억 정도였습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엄청난 금액이죠. 하지만 EPL이라는 무대에서 그것도 10년 넘게 팀의 중심이었던 선수에게 그 금액은 다른 의미였습니다. 같은 리그의 다른 윙어들은 어땠을까요? 25만, 30만, 심지어 35만 파운드를 받는 선수들이 즐비했어요. 제 기록과 기여도를 생각하면 절대 낮지 않은 숫자들이었죠. 그런데 저는 19만이었습니다. 패널 중 한 명이 말했어요. 이 리그에서 가장 일관되게 뛰어난 선수 중 하나라고. 골도 많이 넣고 어시스트도 많이 기록하는데 이 금액이라니 말이 안 된다고 했죠. 다른 이가 맞장구 쳤습니다. 손흥민은 매 시즌 20골 이상을 기록하고 빅매치에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하지만 숫자 뒤의 맥락은 더 복잡합니다. 2018년 저는 토트넘과 계약을 연장했어요. 당시 제 주급은 14만 파운드에서 19만 파운드로 올랐죠. 그 순간 저는 만족했습니다. 팀이 저를 인정해준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계약이 2024년까지 이어졌습니다.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 주급은 한 번도 재조정되지 않았어요. 케인은 30만 파운드를 받았고 은돈벨레는 20만 파운드, 히샬리송은 10만 파운드로 합류했죠. 저보다 기여도가 낮은 선수들도 비슷하거나 더 높은 금액을 받았습니다. 방송 패널은 계속 말했어요. 손흥민이 이 금액으로 뛰었다는 게 토트넘 입장에서는 축복이었다고. 하지만 선수 입장에서는 모욕이라고 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편이 묵직해졌습니다. EPL 역사상 가장 저평가된 계약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쏟아졌어요. 통계 전문가들이 제 시장 가치를 분석했죠. 제 나이와 폼, 기록을 고려하면 최소 주급 30만 파운드는 받았어야 한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10년 동안 누적되면 얼마나 될까요? 스튜디오에서 패널들은 웃음을 터뜨렸어요. 비웃음이었습니다. 토트넘이 얼마나 운이 좋았는지 모른다는 투로 말했죠. 한 명은 이렇게 덧붙였어요. 손흥민이 조용한 성격이라서 가능했던 거래라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숫자가 공개된 건 처음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비교당한 건 처음이었죠. 19만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비교는 그날부터 시작됐습니다. SNS에는 EPL 주급 비교표가 쏟아졌어요. 제 이름 옆에 다른 선수들의 이름이 줄지어 나열됐죠. 숫자 하나하나가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제이든 산초 주급 25만 파운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뛰는 윙어였어요. 재능은 인정하지만 EPL 적응에 실패한 선수였죠. 벤치를 전전하다가 결국 임대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주급은 저보다 6만 파운드 높았어요. 팬들은 분노했습니다. 산초가 뭘 했냐는 댓글이 쏟아졌죠. 한 시즌에 골 3개 넣고 25만 파운드를 받는데 손흥민은 20골을 넣고도 19만이라니. 이건 협상이 아니라 모욕이라는 말이 타임라인을 뒤덮었어요. 안토니 주급 20만 파운드. 역시 맨유 소속이었습니다. 8,500만 파운드라는 엄청난 이적료로 영입됐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했죠. 한 시즌 동안 골 1개를 기록했어요. 그런데 주급은 저보다 1만 파운드 높았습니다. 통계 사이트마다 비교 그래프가 올라왔어요. 골 기여도, 경기당 평점, 빅매치 활약도 모든 지표에서 제가 앞섰죠. 하지만 주급은 제가 가장 낮았습니다. 라임 스털링 주급 30만 파운드. 첼시로 이적한 잉글랜드 국가대표였어요. 맨시티 시절 화려했던 커리어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첼시에서의 폼은 기대이하였죠. 벤치 멤버로 전락하면서도 주급은 그대로였어요. 저보다 11만 파운드 높았습니다. 영국 언론이 특집 기사를 냈어요. EPL 역사상 가장 저평가된 계약 TOPO. 제 이름이 1위였죠. 기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손흥민의 계약은 토트넘의 승리이자 현대 축구의 부끄러운 단면이라고요.
마커스 레시포드, 주급 30만 파운드. 맨유의 에이스였어요. 하지만 최근 이 시즌 폼은 들쭉날쭉했죠. 한 시즌은 30골을 넣고 다음 시즌은 5골에 그쳤습니다. 기복이 심했어요. 그런데 주급은 제 2배 가까이 됐죠. 팬들의 댓글을 읽었습니다. 손흥민은 10년 동안 한 번도 무너진 적 없다는 글이었어요. 부상에서 복귀해도 바로 골을 넣고 월드컵 직후에도 컨디션을 유지했죠. 일관성이라는 단어가 제 이름 앞에 항상 붙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관성의 대가는 19만 파운드였어요. 토트넘 팬 포럼에는 분석글이 올라왔습니다. 누군가 계산을 해뒀더군요.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제가 기록한 골과 어시스트를 금액으로 환산한 거예요. 한 골당 가치, 한 어시스트당 가치.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죠. 제 한 골의 가치는 동료들보다 30% 저렴했습니다. 히샬리송, 주급 10만 파운드에 합류해서 몇 달 뒤 20만으로 인상. 브라질 국가대표 공격수였어요. 토트넘은 그를 6천만 파운드에 영입했죠. 하지만 첫 시즌 골은 단 한 개였습니다. 그런데도 계약 재협상으로 주급이 2배로 뛰었어요. 저는 6년 동안 한 번도 재협상 테이블에 앉지 못했죠. 통계는 명확했습니다. 제 골 기여도는 팀 전체의 40%였어요. 케인과 함께 토트넘 공격의 전부였죠. 우리 둘이 없으면 토트넘은 중위권 팀이었습니다. 그런데 케인은 30만, 저는 19만이었어요. 어느 날 밤 에이전트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죠. 지금이라도 재협상을 요구하자고 했어요. 다른 클럽들은 당장 주급 35만이라도 줄 준비가 돼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토트넘과의 약속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한 건 저였으니까요. 그게 제 방식이었죠. 에이전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의 충성심이 당신을 가난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 말이 맞았는지도 모릅니다. 비교표는 계속 업데이트됐어요. 새로운 선수가 영입될 때마다 제 이름 옆에 그들의 주급이 나란히 적혔죠. 대부분 저보다 높았습니다. 기여도와 상관없이요. EPL 패널이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손흥민은 산초보다 6만 파운드 적게 받는다. 미친 일이다. 맞아요. 미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단 한 번도요. 언론 인터뷰에서 주급 이야기를 꺼낸 적 없었어요. 재계약 요구도 이적 암시도 하지 않았죠. 그저 묵묵히 뛰었습니다. 2023년 여름 해리케인이 저를 불렀어요. 훈련장 구석 사람 없는 곳이었죠. 케인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미넨 이적이 거의 확정된 시점이었어요. 그가 먼저 입을 열었죠. 형은 왜 안 떠나요? 직접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케인이 계속 말했죠. 메뉴에서 주급 40만 제안 왔다는 거 알아요. 바르사도 연락했잖아요. 근데 왜 여기 남아요?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저도 정확한 이유를 몰랐으니까요. 그냥 토트넘이 좋았어요. 이곳이 제 집 같았죠. 케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 우리 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케인은 13년을 토트넘에 바쳤습니다. 골든부트 3번 팀 역대 최다 득점. 그런데 우승 트로피는 0개였죠. 그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클럽은 우리가 충성심 강한 거 알아요. 그래서 주급 안 올려주는 거예요. 어차피 안 떠날 거니까? 정확한 분석이었습니다. 토트넘은 우리의 성격을 계산에 넣었어요. 케인과 손흥민은 조용하고 프로페셔널하고 불평하지 않는다. 그러니 최소 비용으로 최대 성과를 뽑을 수 있다고 판단한 거죠. 케인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형도 진지하게 생각해봐요. 우리 커리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리고 한 달 뒤 케인은 떠났습니다. 미네행 비행기에 오르는 그의 뒷모습을 봤어요. 13년을 함께한 동료였죠. 토트넘의 역사이자 상징. 그가 떠나는 이유를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케인이 없는 라커룸은 텅 비어 보였어요. 그의 사물함 앞을 지날 때마다 케인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죠. 형도 진지하게 생각해봐요. 감독이 저를 불렀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책상 위에 완장이 놓여 있었어요. 주장 완장이었죠. 검은색 천에 새겨진 흰색시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당신이 이제 이 팀의 리더라고 감독이 말했어요. 완장을 손에 쥐는 순간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천 조각이 아니었어요. 케인이 떠난 공백, 무너질 것 같은 팀, 기대와 압박. 모든 게 이 천 조각에 담겨 있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감독은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심각했어요.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죠. 케인 없는 토트넘이 얼마나 취약한지를요. 그리고 제 주급은 여전히 19만 파운드였습니다. 주장이 됐어요. 책임은 2배가 됐죠. 골도 넣어야 하고 어시스트도 해야 하고 라커룸도 챙겨야 하고 인터뷰도 해야 했습니다. 케인이 하던 모든 역할이 제게 넘어왔어요. 하지만 주급은 그대로였습니다. 계약서에는 주장 수당 같은 건 없었어요. 추가 보너스도 없었죠. 역할은 2배, 책임은 3배, 주급은 0% 인상.
첫 경기 날 완장을 차고 터널을 걸어 나갔습니다. 관중석에서 함성이 터져 나왔어요. 손흥민, 손흥민. 제 이름을 외치는 목소리가 스타디움을 가득 채웠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동시에 두려웠어요. 주급 19만 파운드의 주장. EPL 역사상 가장 저평가된 계약을 가진 캡틴. 벤치에 앉은 선수 중에 저보다 주급 높은 선수가 4명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완장을 차고 있었죠.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케인이 남긴 공백은 생각보다 컸어요. 골이 나오지 않았죠. 저는 더 뛰었습니다. 더 많이 달리고 더 많이 슈팅하고 더 많이 소리 질렀어요. 하프타임에 라커룸이 조용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케인이 뭔가 말했을 거예요. 이제는 제 차례였죠.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할 수 있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선수들이 저를 봤습니다. 기대하는 눈빛이었죠. 케인처럼 뭔가 해결해 줄 거라고 믿는 표정.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저는 케인이 아니었어요. 케인을 대체할 수 없었죠. 후반전에 골을 넣었습니다. 간신히 이겼어요. 경기 후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었죠. 주장으로서 어떤 기분이냐고요. 영광이라고 답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케인의 말이 맴돌았습니다. 형도 진지하게 생각해봐요. 주급 19만으로 주장 완장까지 차게 된 저를 보면 케인은 뭐라고 할까요? 전성기였어요. 29살, 선수로서 가장 완숙한 시기였죠. 골 감각은 정점이었고 경험은 쌓였고 이제는 리더십까지 요구받았습니다. 그런데 주급은 6년 전 그대로였어요. 토트넘은 새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제임스 매디슨 주급 17만 파운드, 브레넌 존슨 주급 12만. 그들이 라커룸에 들어올 때마다 생각했어요. 저는 주장인데 저들보다 조금 더 받을 뿐이구나. EPL 패널의 말이 또 떠올랐습니다. 그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게 문제일지도 모른다. 케인은 맞았어요. 저는 이용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토트넘의 재정 보고서를 본 적 있습니다. 우연히 눈에 들어온 숫자였죠. 팀 전체 임금 총액 EPL 106 중 최하위였어요. 맨시티, 첼시, 맨유, 리버풀, 아스널보다 30% 낮았습니다. 그런데 성적은 어땠을까요? 챔피언스리그 결승 진출, 리그 2위 연속 달성, 꾸준한 4강권 유지. 빅6 중 중간 정도의 성적이었어요. 임금은 최하위인데 성적은 중위권.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단 하나였죠. 저와 케인이었습니다. 우리 둘의 주급을 합치면 49만 파운드였어요. 연봉으로는 약 2,500만 파운드. 같은 시기 맨시티의 케빈 더 브라위너와 에를링 홀란드 듀오는 합쳐서 90만 파운드를 받았죠. 거의 2배였습니다. 토트넘은 우리 둘에게 절반의 가격으로 2배의 성과를 얻었어요. 통계 사이트에 분석글이 올라왔습니다. 손케 듀오의 골 기여도를 계산한 거예요.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우리가 관여한 골은 토트넘 전체 득점의 65%였죠. 우리가 없었다면 토트넘은 중하위권 팀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지불한 비용은 어땠나요? EPL 평균 이하였습니다. 재정 전문가가 계산을 했어요. 토트넘이 손케 듀오를 시장 가격으로 영입하고 계약했다면 연간 추가 비용이 5천만 파운드 필요했다고 하더군요. 10년이면 5억 파운드죠. 하나로 8천억 원입니다. 토트넘은 그 돈을 절약했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뭘 했을까요? 새 스타디움을 지었습니다. 10억 파운드 규모의 최첨단 경기장이었죠.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축구장 중 하나로 꼽혔어요. 스타디움 투어를 했을 때 느낌이 묘했습니다. 반짝이는 시설, 거대한 전광판, 최고급 라커룸. 이 모든 게 누군가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거였죠. 그 누군가 중 하나가 바로 저였습니다. 클럽 가치도 급상승했어요. 2015년 토트넘의 구단 가치는 8억 파운드였습니다. 2024년에는 25억 파운드로 뛰었죠. 3배 이상 증가한 겁니다. 그 상승의 핵심 요인은 뭐였을까요? 챔피언스리그 상금, 중계권 수익, 스타디움 네이밍 라이츠. 모두 좋은 성적이 있어야 가능한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성적은 손케 듀오가 만들어냈죠. 저는 19만 파운드를 받으며 구단 가치를 17억 파운드 올렸습니다. 경제학자가 분석 기사를 썼어요. 토트넘의 비즈니스 모델은 천재적이라고 평가했죠.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율을 뽑아낸 케이스라고 했습니다. 그 핵심이 바로 저평가된 슈퍼스타 활용이었어요. 토트넘은 도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이겼죠. 우리가 불평하지 않을 거라는 데 걸었어요. 우리가 충성심이 강할 거라는 데 베팅했죠. 우리가 돈보다 팀을 선택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맞았어요.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을 기억합니다. 2019년 마드리드, 리버풀과의 경기였죠. 저는 그날 완벽하게 뛰었어요. 골은 못 넣었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패배했지만 자랑스러웠어요. 그 경기로 토트넘이 벌어들인 수익은 1억 파운드가 넘었습니다. 중계권, 상금, 스폰서십 모두 합쳐서요.
결승 진출만으로도 엄청난 돈이 들어왔죠. 그리고 저는 그 해에도 여전히 주급 19만 파운드였습니다. 어느 날 회계 담당자와 마주쳤어요. 복도에서 우연히요. 그가 저를 보더니 멋쩍게 웃었습니다. 손 선수 덕분에 우리 재정이 건강하다고 말했죠. 농담처럼 들렸지만 진담이었어요. 토트넘의 임금 대비 성적 효율은 EPL 최고였습니다. 빅클럽 이미지를 유지하면서도 재정 건전성을 확보했죠.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명확했어요. 월드 클래스 선수를 중위권 가격에 고용했으니까요.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제 침묵은 미덕이 아니었어요. 클럽에게는 최고의 비즈니스 전략이었죠. 제 겸손은 덕목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가장 안전한 투자였어요. 싸게 쓴 월드 클래스.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10년 동안 토트넘이 벌인 가장 성공적인 도박. 최소 비용으로 최대 이익을 낸 완벽한 거래. EPL 역사상 가장 저평가된 계약의 진짜 의미였죠. 착시가 아니었어요.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토트넘이 절약한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5억 파운드, 10년 동안 손캐 듀오를 저가에 묶어두며 아낀 금액이었어요. 그 돈으로 뭔가 대단한 걸 만들었겠죠. 우승팀을 구축했거나 미래를 준비했거나 아니었습니다. 탕젠과 은돈벨레, 이적료 6천만 파운드. 2019년 여름 클럽 역대 최고액 영입이었어요. 프랑스 리옹에서 온 미드필더였죠. 기대가 컸습니다. 차세대 에이스라고 했으니까요. 주급 20만 파운드에 계약했어요. 저보다 많았죠? 첫 시즌 부상으로 대부분을 결장했습니다. 두 번째 시즌 폼을 찾지 못했어요. 세 번째 시즌 벤치 신세가 됐죠. 그리고 임대로 떠났습니다. 6천만 파운드는 그렇게 사라졌어요. 지오바니 로셀소, 이적료 2,500만 파운드. 아르헨티나 국가대표 미드필더였습니다. 베티스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토트넘은 그를 영입했어요. 미래의 핵심 자원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EPL 적응에 실패했어요. 템포를 따라가지 못했죠. 주전 경쟁에서 밀렸고 결국 임대로 돌아다녔습니다. 5년 뒤 프리 트랜스퍼로 방출됐어요. 투자금 전액 손실이었죠. 세르기오 레길론, 이적료 3천만 파운드. 레알 마드리드 출신 좌측 풀백이었어요. 젊고 빠르고 유망했죠. 토트넘은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미래 10년을 책임질 선수라고 했어요. 한 시즌 반짝했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죠. 부상과 부진이 반복됐어요. 결국 임대 후 매각됐습니다. 손실액 1,500만 파운드. 저는 라커룸에서 그들을 봤어요. 재능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부족했죠. 동기부여, 적응력, 멘탈, 뭐라 정의하기 어려운 것들이요. 그들은 토트넘에서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들 모두 저보다 높은 주급을 받았습니다. 영입 리스트는 계속됐어요. 브라이언 힐, 스티븐 베르흐인, 파페사르, 에메르송 로야. 수천만 파운드씩 투자된 선수들이었죠.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통계를 봤어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토트넘의 이적 시장 성공률은 35%였습니다. EPL 106 중 최하위였죠. 투자한 돈의 65%가 물거품이 된 겁니다. 손캐 듀오로 아낀 돈을 그렇게 날렸어요. 히샬리송, 이적료 6천만 파운드에 주급 20만. 브라질 국가대표 공격수였습니다. 에버턴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토트넘은 그를 케인의 후계자로 점찍었죠. 엄청난 금액을 투자했습니다. 첫 시즌 리그골 1개였어요. 두 번째 시즌 5골. 기대에 턱없이 부족했죠. 6천만짜리 백업이 된 겁니다. 저는 19만을 받으며 매 시즌 20골을 넣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재정 분석 기사를 읽었습니다. 토트넘의 영입 전략 실패 원인을 다룬 글이었어요. 전문가는 이렇게 썼죠. 토트넘은 돈을 쓰지 않은 게 아니라 잘못 썼다고. 맞는 말이었습니다. 클럽은 매 시즌 수천만 파운드를 영입에 쏟아부었어요. 하지만 정작 팀의 핵심인 손캐 듀오의 주급은 동결시켰죠. 신규 영입에는 과감했지만 기존 자산 유지에는 인색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어요. 비싼 실패작들이 쌓였고 저평가된 성공작들은 떠났죠. 케인은 뮌헨으로 갔습니다. 저도 결국 LAFC로 향했어요. 우리를 붙잡기 위해 토트넘이 썼어야 할 돈은 아마 연간 2천만 파운드 정도였을 겁니다. 그 돈이면 은돈벨레 반값이었죠. 하지만 클럽은 선택했어요. 기존 자산 유지보다 새로운 도박을 택한 겁니다. 라커룸 벽에 붙은 명단을 봤습니다. 역대 토트넘 영입 TOP10? 대부분 실패한 이름들이었어요. 그들에게 투자된 총액은 3억 파운드가 넘었죠. 그 돈이면 저와 케인을 시장 가격으로 10년 더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EPL 패널의 말이 또 떠올랐어요. 토트넘은 돈을 썼다. 다만 잘못 쓴 것뿐이라고? 허탈했습니다.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컸어요. 우리를 저평가하며 아낀 돈이 이렇게 낭비됐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성공적인 도박 뒤에는 형편없는 투자가 있었습니다. 2024년 여름 저는 토트넘을 떠났습니다.
LAFC행 비행기 티켓을 손에 쥔 순간의 기분을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안도감과 자책감이 동시에 밀려왔죠. 10년이라는 시간이 한 장의 종이 위에서 끝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뭔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개막전 토트넘 0-1 패배. 이 경기 1-1 무승부. 홈에서 신생팀한테요. 3경기 0-2 패배. 관중들이 야유를 보냈습니다. 4경기 2-2 무승부. 이골 앞서고도 못 이겼어요. 5경기 0-1 패배. 5경기 만에 승점 2점이었죠. LA에서 그 결과들을 봤습니다. 숫자가 믿기지 않았어요. 토트넘이 이렇게 무너질 줄은 몰랐죠. 득점이 35% 줄었고 승률은 28% 떨어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경기 내용이었어요. 경기 영상을 봤습니다. 선수들의 움직임이 달랐어요. 예전에는 눈빛만 봐도 패스가 연결됐죠. 이제는 서로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한 경기에서 미드필더가 공을 뺏겼어요. 동료가 달려가 따졌죠. 화면에 두 선수가 얼굴을 붉히며 싸우는 장면이 잡혔습니다. 심판이 말리러 왔어요. 예전에는 이런 일 없었어요. 실수해도 서로 격려했죠. 이제는 비난했습니다. 영국 언론이 라커룸 분위기를 보도했어요. 익명의 선수 인터뷰였죠. 그가 말했습니다. 손흥민과 케인이 있을 때는 달랐어요. 그들이 분위기를 만들었죠. 지금은 각자 살기 바빠요. 누가 리더인지도 모르겠어요. 냉정한 증언이었습니다. 라커룸의 구심점이 사라진 거예요. 저와 케인은 단순히 골을 넣은 게 아니었어요. 팀을 하나로 묶는 접착제였죠. 전직 토트넘 코치가 방송에 나왔습니다. 진행자가 물었어요. 지금 토트넘에 가장 부족한 게 뭐냐고요. 코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죠. 리더십이요. 손흥민은 조용했지만 존재만으로 영향을 줬어요. 훈련장에 들어서면 분위기가 바뀌었죠. 케인도 마찬가지였고요. 지금은 그런 선수가 없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큰 목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하지만 먼저 훈련장에 나왔고 가장 늦게 들어갔죠. 젊은 선수들이 그걸 봤습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줬어요. 이제는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느 경기 후 토트넘 선수가 인터뷰를 했어요. 기자가 팀 분위기를 물었죠. 선수는 고개를 떨구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선수들이 클럽을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일하러 오는 느낌이에요. 그 한 문장이 모든 걸 설명했어요. 소속감이 사라진 겁니다. 토트넘이 단순히 월급 받는 직장이 된 거죠. 사랑하는 팀이 아니라요. 통계가 이를 증명했습니다. 선수들의 평균 주행거리가 5% 줄었어요. 태클 시도 횟수 12% 감소. 스프린트 횟수 8% 하락. 숫자로 보이는 의욕 저하였죠. 팬들도 느꼈습니다. SNS에 글이 올라왔어요. 선수들 눈빛이 죽었어요. 예전엔 뭔가 간절함이 보였는데 이젠 그냥 시간 때우는 것 같아요. 경기장 분위기도 바뀌었습니다. 60분쯤 되면 관중들이 떠나기 시작했어요. 빈 좌석이 눈에 띄게 늘었죠. 예전 같으면 90분까지 응원했는데요. 한 경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홈에서 2-0으로 지고 있었어요. 70분쯤 됐을 때 관중 절반이 자리를 떴죠. 경기 끝나기 20분 전에요. 카메라가 빈 좌석을 비췄습니다. 텅 빈 스탠드가 화면에 가득 찼어요. 해설자가 말했죠. 이건 토트넘 홈에서 본 적 없는 장면이라고요. 저는 LA 훈련장에서 그 장면을 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뛰던 그 경기장이 저렇게 변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라커룸에서 제가 했던 역할들이 떠올랐어요. 훈련 후 남아서 젊은 선수들 슈팅 연습 봐주기. 경기 전날 밤 긴장한 동료들 농담으로 풀어주기. 패배한 날 라커룸 돌며 어깨 두드리기. 생일인 선수 챙기기. 새로 온 선수 적응 도와주기.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그게 쌓여서 팀이 됐죠. 이제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각자 폰만 보고 각자 샤워하고 각자 집에 갔어요. 팀이 아니라 개인의 집합이었습니다. 영국 축구 전문가가 분석 기사를 썼어요. 토트넘의 패스 성공률, 점유율, 슈팅 횟수는 작년과 비슷하다. 하지만 결정력이 없다. 이유는 간단하다. 중심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정확한 분석이었습니다. 숫자는 유지됐어요. 하지만 숫자로 표현되지 않는 것들, 팀워크, 신뢰, 케미스트리가 무너진 겁니다. 선수가 떠난 게 아니었어요. 팀의 심장이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팬들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SNS 타임라인에 글 하나가 떴어요. 토트넘 팬이 쓴 장문의 고백이었죠. 조회수 50만, 댓글 2,000개. 북런던 전체가 그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픽클럽이 아니었다.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다. 첫 문장부터 충격적이었어요. 15년을 토트넘을 응원했다는 그 팬은 이렇게 썼죠. 손흥민과 케인이 있을 때 우리는 착각했다고. 우리가 대단한 클럽이라고 믿었다고요. 하지만 그건 선수 덕분이었다고 했습니다. 클럽의 힘이 아니었다고요. LA 새벽 휴대폰으로 그 글을 읽었어요.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팬들이 깨닫고 있었어요. 제가 떠난 뒤에야 보이는 진실을요. 댓글이 달렸습니다. 수백 개가 순식간에 쌓였죠. 대부분 동의하는 내용이었어요. 맞아, 우리는 엘리트가 아니었어? 손캐를 뽑은 스카우터가 천재였을 뿐이지. 20년 무관이 우연이 아니었다. 이게 우리 수준이야. 빅클럽 코스프레하던 중소구단이었어. 냉정한 문장들이었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체념이 섞여 있었죠. 팬들이 스스로를 객관화하고 있었어요. 포럼에는 더 구체적인 분석글이 올라왔습니다. 누군가 통계를 정리했더군요. 손캐 듀오 이전과 이후의 토트넘 성적을요. 2005만 2014년 평균 리그 순위 7위, 2015만 2024년 평균 리그 순위 4위, 2024년 이후 다시 7위로 추락. 숫자는 명확했어요. 10년 동안의 상승은 우리 덕분이었고 우리가 떠나자 원래 자리로 돌아간 겁니다. 팬들은 이제 그걸 인정했죠. 토트넘은 변한 적이 없었다. 손캐가 10년 동안 화장을 시켜줬을 뿐. 북런던 펍에서 팬들의 대화가 녹음됐어요. 누군가 영상을 올렸죠. 맥주잔을 들고 앉은 중년 팬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챔스 결승 갔을 때 우리가 빅클럽 된 줄 알았어? 웃기지? 그냥 손캐가 미쳤던 시즌이었을 뿐인데. 옆에 앉은 팬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20년 응원했는데 이제야 깨달았다고 했죠. 토트넘은 절대 빅클럽이 될 수 없다고요. 왜냐하면 빅클럽의 마인드가 없으니까요. 그 말이 핵심이었습니다. 빅클럽은 선수를 키웁니다. 투자하고 보상하고 유지하죠. 토트넘은 달랐어요. 운 좋게 찾은 보석을 최대한 싸게 쓰고 떠나면 다른 보석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게 빅클럽과 중소구단의 차이였어요. 팬 커뮤니티에는 사과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었죠. 당연하게 여겼다고 있을 때 고마움을 몰랐다고 했어요. 한 팬은 이렇게 썼습니다. 손흥민 주급 19만 보고 웃었던 우리도 같은 놈들이야. 클럽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당연하게 생각했어? 그 글에 3,000개 넘는 좋아요가 눌렸어요. 집단적 반성이 시작된 겁니다. 경기장 분위기도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환호로 가득했던 홈 경기가 이제는 한숨 소리로 채워졌죠. 팬들은 응원가를 부르다가도 중간에 멈췄습니다. 힘이 없었어요. SNS에 영상이 올라왔어요. 토트넘 홈 경기 60분쯤 경기장을 떠나는 팬들이 줄지어 나가는 모습이었죠. 빈 좌석이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댓글이 달렸어요. 예전 같으면 90분까지 응원했는데 이제 볼 이유가 없어. 손캐 보려고 왔었는데 이젠 뭘 보러 가야 하지? 체념이었습니다. 분노를 지나 무기력에 이른 거죠.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됐어요. 토트넘 팬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이었습니다. 질문은 하나였죠. 토트넘은 빅클럽인가? 2023년 조사 72%가 예라고 답했습니다. 2024년 조사 23%만 예라고 답했어요. 1년 만에 49% 하락한 겁니다. 손캐 듀오가 떠나자 팬들의 정체성이 무너진 거죠. 저는 LA 숙소에서 그 수치를 봤습니다.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제가 그들에게 그렇게 큰 의미였다는 게 자랑스러우면서도 슬펐죠. 포럼의 마지막 글이 올라왔습니다. 오래된 팬이 쓴 작별 인사였어요. 30년 응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만둡니다. 우리가 엘리트인 척했던 10년이 끝났어요. 이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우린 그냥 럭키했던 클럽이에요. 팬들은 깨달았습니다.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제는 너무 선명했죠. 2025년 1월 LA 아침은 따뜻했습니다. 훈련장으로 가는 차 안에서 뉴스를 봤어요. 토트넘이 또 졌더군요. 리그 10위까지 밀렸죠. 기사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토트넘이 잃은 가장 비싼 것은 돈이 아니었다. 맞는 말이었어요. 그들이 절약한 돈은 숫자로 계산됐죠. 하지만 잃어버린 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신뢰, 방향성, 정체성. 10년 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요. LA 훈련장에 도착했어요. 새로운 동료들이 반갑게 인사했죠. 여기서는 제가 레전드였습니다. 존중받았고 제대로 된 대우를 받았어요. 주급도 역할도 모든 게 제 가치에 맞았죠. 그런데 가끔 토트넘이 그리웠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어요. 저를 저평가했던 곳, 10년을 19만 파운드에 묶어뒀던 곳, 분명 억울했던 기억인데 그리움으로 남아있었죠. 어느 날 옛 동료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토트넘의 남은 선수였습니다. 형, 라커룸이 너무 조용해요. 형이랑 케인 형이 있을 때는 항상 웃음소리가 났는데 지금은 다들 각자 폰만 봐요.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만든 건 골과 어시스트만이 아니었어요. 분위기, 문화, 소속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팀을 지탱하는 것들이었죠. 그게 사라지니까 모든 게 무너진 겁니다. 토트넘 팬 포럼을 가끔 들어가 봤어요. 댓글들을 읽으며 생각했죠. 그들도 이제 알고 있구나. 저의 가치를요.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한 팬이 이렇게 썼더군요. 손흥민 있을 때는 몰랐어. 매주 보니까 당연한 줄 알았지. 떠나고 나서야 그가 얼마나 특별했는지 알았어.
가까울수록 가치는 작아 보입니다. 매일 보는 것, 늘 곁에 있는 것, 당연하게 주어진 것. 우리는 그것들을 과소평가하죠. 익숙함이 감사함을 덮어버리니까요. 토트넘은 10년 동안 저를 봤어요. 매주 경기마다, 매 시즌마다 늘 같은 자리에서 같은 역할을 했죠. 그러니 당연해 보였을 겁니다. 손흥민은 원래 그런 선수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당연한 건 없었어요. 체 컨디션 관리, 멘탈 유지, 부상 회복, 끊임없는 노력. 모든 게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저는 매일 선택했어요. 최선을 다하기로, 팀을 위해 뛰기로, 불평하지 않기로요. 그런데 그 선택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졌죠. EPL 패널이 했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토트넘이 잃은 가장 비싼 것은 당연하게 여긴 것들이었다고요. 정확한 표현이었어요. LA에서 새 삶을 시작하며 배웠습니다. 가치는 떠난 뒤에 증명된다고요.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사라지고 나면 너무 선명해지죠. 이건 축구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의 가치를 몰라요. 아플 때 깨닫죠. 부모님이 계실 때는 그 소중함을 모릅니다. 떠나시고 나서 후회해요. 좋은 관계도, 안정적인 직장도, 평범한 일상도요. 모두 있을 때는 당연해 보입니다. 토트넘 팬들이 지금 느끼는 감정을 저는 이해해요. 후회와 그리움이겠죠? 있을 때 더 응원할 걸, 더 감사할 걸, 더 소중히 여길 걸. 하지만 그게 사람입니다. 우리는 잃고 나서야 배우니까요. LA 경기장에서 골을 넣었어요. 팬들이 제 이름을 외쳤죠. 여기서도 저는 사랑받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경기 후 혼자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LA도 저를 당연하게 여길까요? 지금은 새롭고 특별하지만 몇 년 뒤에는 익숙해지겠죠? 그럼 또 가치가 작아 보일까요? 아마 그럴 겁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니까요. 중요한 건 그걸 아는 거예요. 지금 곁에 있는 것들, 당연해 보이는 것들, 매일 보는 사람들. 그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의식적으로 기억하는 거죠. 토트넘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저에게도 팬들에게도 축구계 전체에도요. 있을 때 잘 알아. 가까울수록 가치는 작아 보이지만 그게 진짜 가치일 수 있다는 걸요. 휴대폰을 열었어요. 토트넘 경기 알림이 떠 있었죠. 또 졌더군요. 댓글에는 손캐시대가 그립다는 말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껐어요. 그리고 미소 지었죠. 그들은 이제 알 겁니다. 19만 파운드가 얼마나 싼 가격이었는지를요. 여기까지 보셨는데 아직 구독 안 누르신 거 아니죠? 구독, 좋아요는 무료인데 누르면 제 기분은 100억짜리 됩니다. 알림까지 켜두시면 제가 문 앞에서 띵동하고 인사드릴지도 몰라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꼭 남겨주세요.